그날도 햇살은 참 따뜻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거실 바닥을 스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렸어요. 탁자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거 효도 계약서예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처음엔 좀 웃겼어요. 요즘 세상엔 효도도 계약서로 하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손이 자꾸 떨렸어요. 볼펜을 쥐는데 손끝이 미끄러지고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에만 크게 울렸어요. 아들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종이를 밀어놨죠. 엄마, 그냥 사인만 하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믿었죠. 그래서 사인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효도라는 말에 마음을 내준 거예요. 펜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아직도 귀에 남아요. 탁자 위에 놓인 그 종이 위로 효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죠. 사람은요, 믿음이 깨지는 소리가 종이 찢어지는 소리보다 훨씬 아프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이 좀 풀렸더라고요. 햇살이 참 좋아서 마당에 앉아 차를 한잔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예전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봄이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아들이 왔어요. 평소엔 연락도 뜸하던 애가 그날은 아주 반듯하게 셔츠를 입고 오더라고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에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엄마, 요즘 괜찮으시죠?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낯설었어요. 평소엔 바쁘다고 통화도 잘 안 하던 애였거든요. 그 말투가 꼭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눈치 보는 사람 같았어요. 같이 온 며느리는 표정이 딱딱했어요. 커피를 타줬는데 손도 안 대고 테이블만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무슨 말이 오가겠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앞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그동안 내가 도와달란 말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는지.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죠.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하얀 종이에 줄줄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 쓰여 있는지 다는 몰라도 재산, 보장, 계약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뭐냐 물었더니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게 필요해요,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 아이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그게 더 슬펐어요. 그저 내가 믿는 사람이라, 그래,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근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펜을 쥐는데 잉크가 번져서 이름이 삐뚤게 써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쓱 하고 긁히는 느낌이 들었죠. 아들 부부는 됐어요 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이 참 낯설었어요. 그렇게 나는 내 이름 밑에 도장을 찍었어요. 집안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지는지. 탁자 위 종이를 바라보는데 효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밟혔어요. 그게 내 손으로 쓴 내 인생의 도장이었죠.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며느리의 말투도 아들의 표정도
다 조금씩.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내 평생 믿었던 가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죠. 사람이요. 믿는 사람한테 실망을 하면 세상이 좀 다른 색으로 보이더라고요. 햇살도 바람도 밤 냄새도 다 어딘가 낯설게 느껴져요. 그날부터였어요.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던 게. 그날 계약서를 쓴 다음 날부터 집 안 공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상하죠? 똑같은 집인데 느낌이 왜 그렇게 싸늘해진 건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공기가 무겁더라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괜히 가슴이 서늘하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전에는 주말마다 와서 김치 담그고 반찬 챙겨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어요. 바빠서 못 간다는 말만 남기고 톡도 잘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도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하면서 넘겼어요. 아들은 그래도 한 번씩 전화는 했어요. 근데 그 말투가 참 애매했어요. 이전에는 엄마 뭐 드셨어요? 하던 애가 이젠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 무슨 선 긋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의무감으로 하는 말투 있잖아요. 하루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불렀는데 그 전에 늘 아들이 와서 태워줬거든요. 이번엔 내가 말 안 했는데도 아들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랬죠. 그래서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빵집에 들러서 애 좋아하는 단팥빵을 샀어요. 그날 저녁 아들 집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어머니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그 말투가 참 어색했어요. 예전 같으면 반갑게 손잡고 들어오시라 했을 텐데 그날은 현관에서 신발 벗기도 전에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거실에서 나와서 엄마 오셨어요? 하더니 곧바로 서류 같은 걸 챙기더라고요. 내가 앉지도 않았는데 엄마 잠깐만요 하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뭐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빵 봉지 들고 서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부터 관리비랑 보험비 자동이체는 저희 쪽으로 돌려주세요. 나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그게 계약서 내용에 들어있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그 말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계약서가 그냥 효도의 약속이 아니라 진짜 돈 얘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손에 들린 단팥빵이 다 식어버렸더라고요. 길바닥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휩쓸리는데 그걸 보면서 자꾸만 이제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아이들한테 짐이 된 건가? 아니면 그냥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 싶더라고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는데 그 소리가 꼭 내 마음이 쪼개지는 소리 같았어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 하면 그 종이 위 도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효도 계약서. 이름은 참 그럴듯했는데 그 속에는 정이 없었어요. 사람이요, 참 이상해요.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날 며느리가 한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가 내 집의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날 이후로는 내 그림자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며칠째 부엌 창문에 맺힌 성에가 녹지도 않았어요. 바깥은 햇빛이 제법 따뜻한데 집 안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죠. 밥상머리 위에 올려진 반찬은 늘 먹던 멸치볶음, 김치, 달걀 부침뿐인데 이상하게 젓가락이 잘 안 가더라고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뜨고 아들은 말없이 숟가락만 휘저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이거 김치 맛있어요. 하며 웃던 애가 요즘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 눈빛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자꾸 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날 피하듯 돌아서요. 며느리가 그날따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이번에 세무 상담 받았는데요. 집 명의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한대요. 나는 무슨 소린지 한참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정리해 둔다는 말이 뭐랄까, 내 자리를 치운다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인데 그걸 미리 바꿔야 한단 말이냐?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들은 그제야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 눈빛엔 미안함보단 또 시작이네 하는 피로감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눈매가 차가웠어요. 그게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어머님 명의로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벽 하나, 마루 한 장까지 내 손으로 닦고 고쳐가며 지켜온 집인데 그 집을 세금 때문에 넘기라니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인가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도 눈앞에는 효도 계약서 위에 찍힌 내 도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의 도장 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려요. 툭 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내 마음에 구멍을 낸 것 같았죠. 내가 괜히 그걸 썼나 마음속에서 계속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길에 내 방 문을 살짝 열었어요. 엄마, 세무사님이 이번 주에만 된대. 그냥 이번에 처리하자. 그 말이 그렇게까지 덤덤하게 나올 수 있는지 나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인데 이젠 내 눈치보다 세무사 눈치를 먼저 보는구나 싶었죠.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이불 끝을 만졌어요. 이불에 달린 작은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 단추를 손끝으로 만지다 보니 마치 내 마음도 거기 달려있다가 툭 떨어져 나간 기분이 들었죠. 그날 오후 마당의 감나무에 까치가 한 마리 앉았어요. 감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뿐인데도 그 까치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죠.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까치도 이제 올 때가 없나 보네. 웃음이 나오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오는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며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냥 이번에 다 정리해두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요. 그 말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요. 그게 결국 나보고는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제서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조심조심 살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끝을 찌르더라고요. 그건 익숙한 냄새였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끓여온 냄새.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만든 김치찌개인데도 그 집안 공기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식탁을 치우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런 일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 내 삶이 다 감정이었는데 그걸 떼어내면 내가 뭐가 남죠? 밤늦게 부엌 불을 꺼놓고 홀로 앉았어요. 남편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요즘 애들이 자꾸 뭘 정리하재 나보고도 좀 그만 고집부리래.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미소 그대로인데 그 미소가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밤엔 결국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가 넘도록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문득 그 소리가 내 마음속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제야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조금씩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다음날 아침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손끝이 매끄럽고 단정했지만
나한테는 그 종이가 마치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 벽을 넘으면 이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전 세대가 되는 거겠죠. 나는 펜을 잡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 종이 위에 내 이름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낯선지 평생 내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은 남의 말처럼 들렸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내 생각처럼 산만하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눈 위에 까치가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 까치가 나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겠지. 혼잣말이었지만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효도 계약서, 그 밑에 적힌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었죠. 그중 한 줄이 눈에 박혔어요. 어머님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돕는다. 그 문장이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건 약속이 아니라 이제 내가 손님이라는 선언 같았어요. 그날 그걸 읽으며 나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 다음엔 내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인사하고 나가야겠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어요.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큰 결심이었죠. 그날 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는 이불을 덮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가지가 창문을 툭툭 쳤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잠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마음 좀 지키자. 눈물이 한참 동안 나왔어요. 그건 슬픔보단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흘러내릴수록 마음은 오히려 조금 편안해졌죠. 이제 정말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찾게 되리란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날보다 더 무거웠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마당의 감나무에 하얀 눈이 얹혀 있었죠. 까치가 그 위를 톡톡 걸으며 잔서를 떨어뜨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놈은 그래도 자유롭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 식탁에선 아무 말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이 도시락을 챙기느라 바빴고 아들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나도 굳이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그저 젓가락으로 국을 한 번, 2번 휘저을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준비를 해야겠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통장 몇 건이 보였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야 하면서 주었던 그 통장이었죠. 나는 그걸 꺼내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세월을 먹은 듯 희미했지만 내게는 그게 아직도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더니 어머님, 통장 찾으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통장을 꺼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그거요, 지난번에 아버님 기일 때 잠깐 정리했잖아요.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서랍 안을 다시 뒤져봤어요. 그런데 통장이 2권이 모자랐어요. 그중엔 남편 이름으로 된 것도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을 보니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이미 출근했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며느라, 내가 그거 어디 옮겨놨니?
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지난번에 세무사님이랑 상의할 때 잠깐 보여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 그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은행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통장 번호를 불러주니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죠. 고객님, 그 계좌는 해지 처리되셨는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요? 하고 묻자 지난주 월요일에요. 가족분이 위임장으로 오셨습니다. 전화기를 붙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가 하얘졌죠. 가족분이라니 가족이면 결국 그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너 내 통장 가져갔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세무사님이 그게 필요하대. 다 정리해놨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투가 너무 쉽게 들려서 더 아팠어요. 그게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 주는 돈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하다 보면 사정이 있잖아요. 그 말 사정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까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불 속에 손을 넣어도 그 떨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믿었나 봐. 내가 애들을 너무 믿었나 봐.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이상한 냉기가 올라왔어요.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뭐랄까,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냉정함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로 사라져버려도 이 애들은 모를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너무 슬퍼서 동시에 너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 밥을 하고 반찬을 차렸죠. 그동안처럼 기다리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했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올려졌고 김이 피어오르더라고요.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는데 문득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일어나 식탁에 앉자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밥 먹고 나서 시간 좀 있니? 그 말에 아들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왜요, 엄마? 그냥 얘기 좀 하자. 나도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 통장 돌려받고 싶다. 내 노후 자금이야. 내 삶이야.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 돈은 이미 다른 데로 썼어요. 그 순간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가슴속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라니 어디? 대출이랑 투자금이요. 엄마도 그 돈 덕분에 우리 살림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내 안에서는 뭔가 달라졌어요. 그전까진 가족이라서 참았는데 이제는 가족이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렸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내 마음이 쿵쿵 울렸어요. 나는 앉아서 오래된 통장 사본을 다시 펼쳐봤어요. 남편 이름 옆에 적힌 한 문장 믿음은 가장 큰 유산이다. 그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어요. 나는 그날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 안의 믿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적었죠.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처음으로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건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어요.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엔 이상할 정도로 평온이 찾아왔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게 바로 진짜 첫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집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나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았죠. 그냥 말이 없는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나는 그 며칠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했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예전엔 누가 뭐라 하면 바로 서운했는데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옛날 장롱 속 맨 아래 서랍에 있던 작은 가방을 꺼냈죠. 그 안에는 내 도장,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메모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손에 꼭 쥐어주던 것들이었죠. 이건 당신 이름으로 된 거니까 꼭 잘 간직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그날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맑았는데 공기가 아직 차가웠어요. 버스를 타고 읍내 은행으로 향했죠. 창밖에는 들판이 보였고 하얀 김을 내뿜는 굴뚝이 눈에 띄었어요. 그걸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어요. 그래, 사람은 결국 자기가 피운 연기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행에 도착하니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죠. 나는 번호표를 뽑아 손에 쥐었어요. 번호표 위에는 85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 나이랑 비슷한 숫자라 괜히 웃음이 나왔죠. 직원에게 내 신분증과 도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름으로 된 계좌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묶이지 않게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고객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마치 누군가 내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죠.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꾹 찍었어요. 박영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 도장 자국을 보는데 가슴이 묘하게 벅차오르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아직 살아있다. 은행을 나와 시장 쪽으로 걸었어요. 오랜만에 냄새 맡는 어묵 냄새가 참 고소했죠. 노점 아주머니가 할머니, 한 꼬치 드릴까요? 하고 묻길래, 그래요, 2꼬치 주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도 들렀어요. 혼자 살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했죠.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이랑 같이 안 사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볼래요. 내 이름으로요.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오랜만에 눈빛이 또렷했어요.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마침 아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 애는 나를 보더니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죠.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집안 공기가 또다시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가 우리 눈치를 슬쩍 봤죠.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하면 또 감정이 섞일까 봐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편지를 썼어요. 사람이 늙으면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믿음도 지켜야 가치가 있고, 나 자신도 지켜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문장을 쓰면서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서움보다 단단함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사 준비 같이 하셔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하자. 근데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저녁 나는 제사상에 직접 만든 음식을 올렸어요. 아들도 손자도 그걸 먹으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의지로 쓴다. 누가 대신 쓰게 두지 않는다. 그 다짐이 내 눈빛으로 전해졌는지 며느리의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있지. 근데 이번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한결같이 잔잔했어요.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그 모습이 어쩐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방 안에 불을 끄니 정적만이 남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은 오히려 환하게 빛났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지켜본다면야 더 든든하겠지. 그 말에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하늘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이제 시작이야.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사는 거야. 그 목소리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 이름 박영자가 이렇게 단단하고 예쁘게 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늦은 건 없다는 걸 그날 비로소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은 평온했어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웠어요.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면서 이름 모를 꽃들이 피는 걸 보는 게 낙이었죠. 그런데 평화라는 게 꼭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물 위에도 결국 파문이 생기듯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찾아왔어요. 그날 오전이었어요. 집 앞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들이 급히 차를 몰고 들어왔어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죠. 그 얼굴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 말투가 딱딱했어요.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조용히 마루로 걸어 들어갔죠. 아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 물었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날 은행 가셨죠? 통장 새로 만드셨다면서요? 나는 잠깐 눈을 피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돈 다 가족 돈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준 거잖아요. 근데 엄마 마음대로 옮기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가족 돈이라니,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걸 왜 내 손에 있는 게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걸까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죠.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남겨줬잖니. 나한테는 그게 내 몫이지 누구 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듣고는 더 단단히 굳어버렸어요. 엄마, 지금 이기적으로 구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꽂힐 줄 몰랐어요.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보다 실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저 눈빛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아들은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일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채로 내 옆에 앉더니 어머님, 저희도 요즘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저희도 살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죠. 그럼 그동안 내가 한 건 뭐였니? 내 결혼식도 애 학교비도 다 내가 냈는데.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꼭 다물었죠.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믿었던 건 정이었는데 그 정이 돈의 모양으로만 남아있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나는 손끝이 떨리길래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갔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였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치는데 그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내가 진짜 이기적인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 처음으로 뭘 해보려는 건데 왜 그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다음 날 동네 김씨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오랜 친구였죠. 나보다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날도 내 얼굴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채더라고요. 영자 씨, 무슨 일 있었지?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커피를 내려주며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그거 하려면 마음 단단해야 돼. 후회하지 말고 밀어붙여. 그 말이 희미하게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조금 피하기 시작했어요. 식탁에서도 대화가 줄었어요. 예전엔 밥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이젠 TV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가 오히려 편했어요. 괜히 말 섞어서 또 상처 주고받느니 그냥 조용한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손자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민수가 요즘 학원비가 좀 많이 들어요. 혹시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 통장에 손 안 대기로 했잖니.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할 수 없죠, 어머님. 그 말이 마치 차가운 칼처럼 들렸어요.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문득 손자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또 놀아줘요. 그 아이의 그 맑은 목소리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손자의 웃음은 순수했는데 그 웃음 뒤에 있는 어른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은 외출 준비를 하며 짧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집 알아보고 있어요. 곧 이사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나와 따로 살겠다는 말이었죠.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게 너희가 편하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창밖에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기적인 건 나였을까? 아니면 너무 믿은 걸까?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오래도록 새벽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이사 간다고 말한 지 일주일쯤 지나고 집안이 어쩐지 쓸쓸했어요. 발소리도 대화 소리도 사라진 집이라는 게 이렇게 적막한 줄 몰랐어요. 나는 괜히 마당을 쓸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TV를 켜봤지만 소리만 가득하고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손자가 가방을 맨 채 서 있었어요. 할머니. 그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싸웠어요. 나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작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괜찮아. 오늘은 할머니랑 있자. 아이는 내 품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나도 몰랐던 눈물이 함께 쏟아졌죠. 밤이 깊어지고 아이는 내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나는 그 옆에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죠. 민수야,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싸웠니? 아이는 한참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돈 때문에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아이는 이불 속에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난 그냥 다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순진한 질문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줬어요. 그게 말이지,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단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쿡쿡 아팠어요. 그날 새벽 아이는 곤히 잠이 들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잠든 손자의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 아이한테라도 내가 남길 게 있어야지.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손자의 엄마가 급히 찾아왔어요. 민수 여기 있죠?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갑자기 싸워서.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나는 잠깐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좀 쉬어요. 나도 며칠 민수랑 있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수가 머물던 며칠 동안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마당에서 공도 차고 옛날에 내 아들 어렸을 때 하던 놀이도 같이 했어요. 그때 문득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가족은 내 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진짜 가족이구나. 하루는 민수가 내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크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 효자네. 그런데 그 아이는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효도는 뭐예요? 그 말에 한참을 말이 막혔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죠. 글쎄,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아닐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효도 계약서며 통장이며 뭐며 그게 다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한 건 돈을 통한 효도가 아니라 마음을 통한 이해였다는 걸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한결 차분했어요. 엄마, 민수 거기 있죠? 죄송해요, 저희가. 나는 그를 말없이 기다렸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그 말이 어쩐지 눈물나게 고맙게 들렸어요. 그래, 괜찮다. 민수랑 잘 놀고 있다. 내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길 바랐어요. 그날 밤 손자가 잠든 방을 나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주전자 소리가 참 좋았어요.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어찌 세상이 차갑다고만 하겠어.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갔어요. 효도 계약서도, 돈 문제도, 서운한 말들도. 이젠 그냥 인생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아직 누군가를 위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이제 진짜로 나답게 살 준비가 됐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학교 간다고 떠났고 아들도 잠시 얼굴을 내비치더니 바쁘다며 돌아갔죠. 예전 같으면 그 빈자리가 서운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엔 마음이 그리 허전하진 않았어요. 그 아이의 웃음이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맴도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그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아는 아들 얼굴은 늘 바쁘고 딱딱하고 말수적은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그 표정에 묘하게 부드러운 게 섞여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웃음이 났어요. 그럼 들어오지 왜 서 있니? 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주방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못 꺼냈어요. 나는 일부러 차를 따르며 기다렸어요. 엄마, 지난번에 계약서 썼던 거 버리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됐어요. 미안해요.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내 아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괜히 서운한 말만 했네.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자꾸 메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어제도 할머니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그 녀석, 나 닮아서 정이 많아요. 그 순간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우린 아무 말도 안 하고 차향만 맡았죠.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 좋아하던 거잖아요. 프리지아. 그 꽃향이 코끝을 스치자 예전 봄날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꽃시장 갔던 기억, 아이 손잡고 놀이터 다니던 시절, 그 모든 게 눈앞에 아련하게 스쳐갔어요. 참, 세월이 빠르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땐 그저 가족이랑 밥 먹고 웃는 게 당연했는데 이젠 그런 게 제일 그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그제야 진심이 느껴졌어요.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다 줬는데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나는 그 손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야. 서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지. 밖에는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 얼굴이 어쩐지 어릴 적 모습 같았어요. 순하고 따뜻하고 아직 세상 때가 덜 묻은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됐구나. 그날 저녁 아들과 민수는 집 앞까지 나를 배웅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나는 차 한 잔을 내렸어요. 김이 오르는 잔을 손에 들고 한 모금 마시니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그 아래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효도라는 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들자 내 안에 꽉 막혀 있던 게 스르르 풀렸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 모두 그 붉은 노을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인생은 결국 서로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일의 반복이지. 그 말을 하고 나니 웃음이 났어요.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바람이 참 포근했어요. 식탁 위에 아들이 두고 간 프리지아가 피어 있었어요. 노란 꽃잎이 살짝 흔들리며 햇살을 받았어요. 그걸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닌 웃음이 났어요. 그래, 나 아직도 봄을 좋아하네.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이제 더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고마웠어요. 내가 살아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내가 받은 효도 같았어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